여러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인류가 만든 문자들을 종류별로 나누는 지도, 그러니까 문자를 분류하는 커다란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림 문자부터 중국의 한자, 일본의 가나,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영어 알파벳까지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자가 이 표 안에 자리를 잡고 들어가죠. 그런데 딱 하나, 이 표 안에 늘 칸이 없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아무리 기존의 칸에 억지로 밀어넣으려 해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자 하나 때문에 아예 표에 새로운 칸을 하나 더 만들어야 했습니다. 문자 역사를 통틀어 이런 대접을 받은 건 오직 우리 한글뿐입니다. 좀 과장 같으신가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문자가 최고야 하고 자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고 오히려 냉정하게 문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직접 내린 결론이에요. 오늘은 왜 한글이 인류가 만든 수천 개의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반칙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문자라는 게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인류가 처음 글자를 만들었을 때는 그림이었습니다. 소를 그리면 소, 물결을 그리면 물, 이런 식이죠. 이걸 그림 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하기는 힘들잖아요. 사랑이나 생각 같은 건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겠어요? 그래서 그림이 점점 뜻을 나타내는 기호로 발전합니다. 글자 하나가 하나의 뜻, 하나의 단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표의 문자, 뜻글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한자죠.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마다 글자를 하나씩 만들어야 하니까 글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한자가 수만 자에 이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배우는데 평생이 걸릴 정도죠. 그래서 인류는 더 똑똑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뜻이 아니라 소리를 적기로 한 거예요. 이걸 표음 문자, 소리 글자라고 합니다. 소리 글자도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나온 게 음절 문자입니다.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 덩어리, 그러니까 가, 나, 다 같은 한 음절을 통째로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일본의 가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리 덩어리마다 글자가 필요하니까 여전히 글자 수가 꽤 많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인류 문자의 오랜 자랑, 음소 문자입니다. 소리를 더 잘게 쪼개는 거예요. 가라는 소리를 기과 아로 나누듯이 자음과 모음이라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 하나하나에 글자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어 알파벳이 바로 이 음소 문자예요. 이렇게 하면 글자 몇십 개만으로도 세상 거의 모든 말을 적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 인류는 이 음소 문자를 문자의 가장 높은 단계, 가장 발전한 형태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잠깐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일본어로 사랑이라는 말을 적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가나는 음절 문자라서 아, 이, 우 같은 소리 덩어리마다 글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현할 수 있는 소리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받침소리, 그러니까 우리말의 기응, 니은, 리을, 밈 같은 끝소리를 자유롭게 적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발음을 옮길 때 원래 소리와 꽤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맥도날드가 마쿠도나루도가 되는 식이죠. 반면 한글은 소리를 자음과 모음으로 잘게 쪼개고 받침까지 자유롭게 붙일 수 있어서 세상에 있는 웬만한 소리는 거의 다 비슷하게 적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소리 글자라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소리의 폭이 다른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야기할 한글의 놀라운 능력과도 연결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계 언어학자들이 그려놓은 문자의 발전 지도입니다. 그림 문자에서 뜻 글자로, 뜻 글자에서 음절 문자로, 그리고 음절 문자에서 음소 문자로. 이게 끝이었어요. 알파벳이 문자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한글을 이 지도 위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뭔가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뜻 보면 한글도 그냥 음소 문자처럼 보입니다. 기읍이라는 자음이 있고 아라는 모음이 있으니까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마다 글자가 있으니 영어 알파벳이랑 똑같은 음소 문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오랫동안 그렇게 분류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글을 진짜로 파고든 학자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한글의 글자 모양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라 그 소리의 성질을 글자 모양 안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봐야 이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세종은 자음 글자를 만들 때 놀랍게도 사람의 입안을 들여다봤어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낼 때 혀와 입술과 목구멍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관찰한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 이게 다 적혀 있어요. 이 책은 한글을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세종과 학자들이 직접 설명해 놓은 일종의 설계도이자 사용 설명서인데 여기에 그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극 소리를 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혓부리가 목구멍 쪽을 막고 있죠. 세종은 바로 그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기역을 만들었습니다. 니은은 어떨까요? 느 소리를 내보면 혀끝이 윗잇몸에 딱 붙습니다. 그 혀 모양을 본떠서 니은을 만들었어요. 뭅은 입을 다문 입술 모양, 시읒은 뾰족한 이의 모양, 이응은 둥근 목구멍 모양입니다. 이렇게 발음할 때 신체 모양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긴 기본 자음 5개를 먼저 만든 거예요. 세계 어떤 문자도 이렇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소리를 내는 그 몸의 모양을 글자로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천재적인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세종은 이 기본 글자에서 소리가 세지면 획을 하나씩 더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기역보다 좀 더 세게 숨이 확 나가는 소리가 흐이죠. 그러면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해서 흐를 만듭니다. 니은에서 소리가 세지면 획을 더해 디귿이 되고 거기서 더 세지면 틔이 돼요. 미음에서 비브로, 비브에서 피브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자 모양만 봐도 그 소리들이 서로 친척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읍, 큰, 딱 봐도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소리도 비슷한 자리에서 나는 소리예요. 글자의 생김새가 소리의 성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한글의 모음에는 또 다른 놀라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음이 과학이었다면 모음은 철학이에요. 세종은 모음을 만들 때 딱 3가지 요소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에요. 둥근 하늘을 본떠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디피 형태로 옛 글자에만 남아있지만 오늘날 모음의 씨앗이 된 글자예요. 그리고 평평한 땅을 본떠 가로선 을을 그었고 꼿꼿이 선 사람의 모습을 본떠 세로선 이를 세웠습니다. 하늘, 땅, 사람. 동양 철학에서 세상을 이루는 근본이라고 여겨온 이 3가지를 세종은 모음의 기본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이리저리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어냈어요. 땅을 뜻하는 이 위에 하늘의 점을 얹으면 오가 되고 아래에 붙이면 우가 됩니다. 사람을 뜻하는 이 오른쪽에 점을 붙이면 아, 왼쪽에 붙이면 오가 되고요. 점 하나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음은 사람의 몸, 그러니까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우주의 원리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문자 안에 과학과 철학이 이렇게 나란히 담겨 있다는 것, 세계 어느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 영어 알파벳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확 느껴집니다. 영어에서 K 소리와 G 소리는 우리 크과 기역처럼 거의 같은 자리에서 나는 아주 비슷한 소리예요. 그런데 글자를 보세요. K와 G. 전혀 안 닮았죠? 생긴 게 완전히 딴판입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은 글자 모양과 소리의 성질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A는 왜 저렇게 생겼고 B는 왜 저렇게 생겼는지 거기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랜 세월 조금씩 모양이 변해서 우연히 그렇게 굳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니 A만 봐서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B랑 어떤 관계인지 글자만 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글자 모양 안에 소리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비슷한 소리는 비슷하게 생겼고 소리가 세지면 획이 더해집니다. 언어학에서는 소리를 구성하는 이런 세밀한 성질들을 자질이라고 부릅니다. 소리가 목구멍에서 나는지 입술에서 나는지 숨이 세게 나가는지 약하게 나가는지 이런 하나하나의 특징들이 다 자질이에요. 그런데 한글은 이 자질을 글자 모양에 직접 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학자들이 멈칫한 거예요. 이건 그냥 음소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음소문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소리의 성질까지 담아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문자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학계에 정식으로 못 박은 사람이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입니다. 이분은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예요. 샘슨은 1985년에 낸 문자 체계라는 책에서 세 개의 문자들을 분류하다가 한글을 도저히 기존의 어느 칸에도 넣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음소문자라고 하기엔 소리의 자질까지 담고 있으니 너무 특별했거든요. 그래서 샘슨은 아예 새로운 이름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바로 자질문자예요. 영어로는 Featural Writing System이라고 합니다. 소리의 자질을 글자에 반영한 문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샘스는 이 자질 문자의 대표적인 예로, 아니 사실상 유일한 완성된 예로 한글을 딱 지목합니다. 그는 한글에서 소리의 성질을 나타내는 15가지의 변별적 요소를 찾아내면서 이 문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됐는지를 보여줬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 문자, 뜻글자, 음절 문자, 음소 문자로 이어지던 인류 문자 발전의 역사에서 음소 문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도 위에 한글이 새로운 칸을 하나 더 열어버린 겁니다. 음소 문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자질 문자라는 칸을요. 그리고 그 칸에 이름을 올린 문자는 인류 역사상 한글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왜 한글을 두고 이건 반칙이다 라고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다들 열심히 뛰어서 결승선에 도착했는데 한글 혼자 결승선 넘어 저 멀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글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어쩌면 이게 더 놀라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수천 개의 문자가 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문자들 중에서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만들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만들어진 거예요. 알파벳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습니다. 누가 딱 만들었다고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만든 시기가 1443년, 세상에 반포한 게 1446년이라고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왜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까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창제자와 창제 시기, 창제 원리, 창제 목적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알려진 문자는 인류 문자 역사에서 한글이 유일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문자라는 게 원래 오랜 세월 저절로 굴러가며 만들어지는 건데 한글은 한 시대에 한 사람의 지휘 아래 뚜렷한 계획과 원리를 가지고 설계된 문자거든요.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발명된 문자인 셈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세계의 석학들이 한글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총, 균, 쇠라는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세계적인 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한글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라고 평가했어요. 다른 많은 서양 학자들도 한글을 인류가 이룬 위대한 지적 성취 중 하나로 꼽습니다. 오죽하면 외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글날을 두고 세계 언어학자의 날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한글의 창제 원리에 더 감탄한다는 거죠.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문자가 밖에서 보면 이렇게 경이로운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의 설계도가 담긴 이 귀중한 책이 하마터면 영원히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놀랍게도 이 책은 오랫동안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고 그 원리를 설명한 이 책이 만들어진 뒤로 수백 년 동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한글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창문살을 보고 본 떴다느니 하는 엉뚱한 추측까지 나돌 정도였죠. 그러다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이 책이 극적으로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느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책 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문화재 수집가 간송 전영필 선생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 이 책을 사들여 지켜냅니다.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우리 글이 탄압받던 그 시절에 우리 문화의 뿌리를 목숨처럼 지켜낸 거예요. 이 해례본이 발견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세종이 어떤 원리로 한글을 만들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발음기관을 본뜬 자음,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뜬 모음, 이 모든 원리가 다 이 책 덕분에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만약 이 책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한글이 자질문자로 인정받는 일도 세계 학자들의 감탄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지켜낸 인류의 보물인 셈이죠. 바로 이런 가치를 국제기구도 인정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7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어요.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록물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는 전 세계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맹을 없애는데 크게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세종대왕 문해상, 영어로 킹 세종 리터러시 프라이즈입니다. 세계의 문맹을 퇴치하는 상에 우리 세종대왕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세종이 백성 누구나 쉽게 배웠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그 뜻이 5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눈을 밝히는 상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훈민정음의 뜻 그대로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어려운 한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 뜻을 글로 펴지 못하는 백성들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글자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음하는 입모양을 본떠 누구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고, 소리가 세지면 획을 더하는 규칙을 세워 배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이 결과적으로 인류 문자 역사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앞선 문자를 탄생시킨 겁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감탄한 그 정교한 설계의 밑바탕에는 사실 어려운 학문적 야심이 아니라 백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더 위대한 문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흔히 한글이 과거의 훌륭한 유산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한글은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있는 문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칠 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라 정말 빠르고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어요. 어떤 자판은 기억에 획을 더하는 버튼 하나로 크을 만들고 한 번 더 눌러 키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500년 전 세종이 만든 가획의 원리를 그대로 손가락 끝으로 되살린 겁니다. 만약 한자처럼 글자가 수만 개였다면 스마트폰에 어떻게 다 넣었겠어요?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적은 수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빠르게 조합해내는 한글의 장점이 오히려 더 부각된 겁니다. 실제로 문자가 없어서 자기 말을 기록하지 못하던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한글을 빌려다 자기 언어를 적어보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배우기 쉽고 소리를 정확히 담아내는 한글의 특성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널리 정착되지는 못했지만 문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한글이 하나의 선택지로 떠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세종이 꿈꿨던 누구나 쉽게 배워 쓰는 글자라는 이상이 국경을 넘어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일 이 문자로 문자를 보내고 검색을 하고 마음을 전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 대단함을 잊고 살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자질 문자를, 창제자와 원리가 완벽하게 밝혀진 유일한 문자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자판에서 기억에 획 하나만 더하면 크이 되고, 획을 더하는 그 단순한 규칙 하나에 500년 전 세종의 천재적인 설계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어요. 세계가 반칙이라고 부를 만큼 앞서간 문자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우리 글자로 물려받은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엄청난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만든 수천 개의 문자 중에서 왜 오직 한글만이 다르다는 소리를 듣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우리 한글이 알고 보면 이렇게나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였다는 걸 조금이나마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뿌듯함을 드렸기를 바라며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